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과서 166쪽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167쪽으로 가볼까요? 정치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쵸. 정치란 무엇인가? 자, 정치를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치와 그리고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란 일단은 뭐였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치가 바로 이 좁은 의미의 정치였죠.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 흔히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거, 아니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린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고요. 자,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뭡니까? 그렇죠.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 우리가 흔히 하는 가족회의나 학급회의, 이런 것들이 다 뭐의 정치로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정치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싶어하는 가치들이 제한되어 있고 서로 중요하시 여기는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립과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야? 그렇죠. 정치가 한다는 거죠. 보자.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주고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자, 정치의 기능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168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 바람직한 정치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자, 여기서는 국가의 역할, 시민의 역할, 국가 권력과 시민 권리의 조화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국가의 역할을 보도록 할까요? 국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보장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게 된다면 그건 바람직한 민주국가의 정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유롭게 최대한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주어진 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렇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 나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고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죠. 아, 누가 하겠지. 누군가 해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부터 한번 참여해보자. 내가 한번 나서보자. 라고 하는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그런 참여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어떻게 된다?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국가기관이 국가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죠. 그래, 국가한테 모든 거 우리가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대의민주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맡겼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걔네들이 우리가 빌려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죠. 자, 그리고 뭔가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뭔가 불만이 있다,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우리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밑에까지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스스로 확인 문제 1번을 풀어볼까요? 스스로 확인 1번. 자, 땡땡은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준다. 그래서 합의를 얘기하는 과정이네요. 그리고 사회를 통합해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도 시켜준대요.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그렇죠. 정치죠.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그리고 넓은 의미의 정치. 자, 이거 다 함께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OX. 그렇죠. 정답은 O입니다. 자, 2번 시민은 국가 권력이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죠. 5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일단은 넘어갈까요? 자, 저장 하나. 자, 방금 내가 9.1을 봤죠? 자, 이번에 9.2로 넘어갑시다. 9.2.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십시오. 자, 두 번째 170쪽에 민주정치의 발전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내가 고대부터 그리고 근대까지 있어서 민주정치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내가 꼭 알아두라고 했었죠. 보자, 먼저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를 볼까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웠었죠. 아테네 하면 직접 민주정치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자, 보자. 민주정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정치가 시작됐었던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였죠. 영토가 어떻다? 영토가 작고 또한 인구도 적은 도시국가였다는 거였죠. 또한 누가 대신 일을 해줘요? 그렇죠. 노예가 대부분 노동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는 거였죠.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뭐다?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일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였죠. 직접 민주정치. 다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시민이라고 했는데 모든 시민의 시민이 누구였다는 거야? 누군 제외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성 안 되고 외국인 안 되고 노예 안 되고 누구만이 성인 남성에게만 주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고대가 지나서 이제 근대 민주정치로 가볼까요? 자, 근대 민주정치로 오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봅시다. 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여전히 제한이 되어 있네요. 성별이나 신분, 재산 등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영국에서 시민권 확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게 돼도 그렇죠. 차별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자, 이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귀족, 상공업자 등만이 성업권을 가지고 정치 참여할 수 있었대요. 아, 가진 자들만이 성업권을 가질 수 있었구나. 여전히 여기서도 누구는 제외되었다? 그렇죠. 여성, 노동자, 농민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즉, 뭐였다? 제한된 민주정치였다는 거. 근대까지도 여전히 제한된 민주정치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와서 몇 쪽입니까? 172쪽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근대를 지나서 현대로 와봅시다. 현대 민주정치는 어떤 발전이 있었냐? 보자. 현대 민주정치 20세기 중반에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밑줄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가에게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도가 자리 잡았다. 우리 선거권의 기본 원칙 중에서 보통 선거제도 기억나요? 바로 그게 현대에 와서 자리 잡게 됐다는 거. 자, 이로써 우리는 뭡니까? 성별과 신분,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그동안 고대 근대를 지켜오면서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누구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여성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보통선거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죠. 자, 뒤로 넘어가면서 173쪽으로 가볼까요? 민주주의의 이념은 무엇이냐? 민주주의의 이념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는 자유와 그리고 평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유는 뭡니까? 그렇죠.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평등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네요. 다만 우리는 이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됩니까?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였죠. 자, 자유가 주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다 별표 쳐놓으세요. 다 별표 쳐야 돼. 자, 첫 번째 국민 주권의 원리.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거였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 최고의 권력이 주권인데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의 원리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 권력은 반드시 누구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자, 두 번째 국민 자치의 원리를 볼까요? 국민 자치의 원리. 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랬고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국민 자치였죠. 자치의 자자가 스스로 자자고 치가 통치할 때 치자잖아.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는 게 바로 국민 자치의 원리였습니다. 자, 밑으로 가볼까요? 입헌주의 원리가 나와있죠? 입헌주의 원리, 세운다, 헌법을 세운다는 거였죠? 자, 헌법은, 그쵸, 우리가 국가의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뭐다? 입헌주의 원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볼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 상권 분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입법부에,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행정부에, 적용하고 판단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두고 있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세요. 여기서 잠깐이라고 문제가 나와있죠? 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뭐였습니까? 국민 주권의 원리였죠.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국민 자치의 원리.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통치해야 된다. 입헌주의 원리.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돼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누어서 갖도록 한다. 권력 분립의 원리였죠. 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요. 개념 속 사례 콕 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나와있죠. 우리 역사 시간에 링컨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에서, 자, 게티즈버그 하면은, 자, 한번 역사 한번 떠올려 볼까? 자, 게티즈버그 뭐 떠올려 듭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의 막타가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북부의 승리로 끝난 게티즈버그 전투였죠. 그 게티즈버그 전투와 관련된 겁니다. 자, 볼까요?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새로운 탄생 뭡니까? 그렇죠. 노예는 해방될 것이다. 해방되었다. 그 말이죠. 아무튼 국민의 for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연설문인데, 자, 여기서 그럼 국민의 정부는 뭔 말이야? 국민의 정부. 자, 여기 나와 있죠? 국민의 정부는 국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국민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말하는 거고, 자, 국민에 의한 정부는요,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해서 정부, 그렇죠? 국민 자치,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뭐에 의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이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국민의 정부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국민에 의한 정부는 국민 자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부는 그렇죠. 입헌주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국민의 정부는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다시 국민에 의한 정부는 그렇죠. 국민 자치의 원리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입헌주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뒤로 가게 되면은 헌법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민주정치 기본 원리라고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우리 연결시켜 볼까? 자, 첫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디로 연결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국민 주권의 원리로 연결시켜야 됐고 가장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선거에 대한 참여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세 개를 나눠놓고 있네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권력 분립의 원리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69조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뭘 준수한다? 헌법을 준수한다. 뭡니까? 입헌주의, 헌법에 근거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였죠. 72조 대통령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다. 국민이 스스로 통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국민 자치의 원리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하긴 1번 고대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일을 직접 결정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자, 다만 모든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 시민에는 누군 제외되었다? 여성, 노예, 그리고 외국인은 제외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기억. 국가는 다른 사람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자유죠. 자, 니은 모든 사람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평등이죠. 자, 이렇게 수학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봤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갑시다. 다음 단어는 9-3이죠. 자, 9-3으로 가봅시다. 자,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라고 나와 있어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자, 한번 가봅시다. 교과서 177쪽으로 가볼까요? 자,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까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볼 거야. 먼저 의원 내각제는 밑줄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친하다는 거죠. 자, 반대로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격히 분리되어 있죠.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었죠. 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이거를 누가 좌절시켰죠? 그렇죠. 입법부, 국회가 좌절시켰었죠.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178쪽입니다. 자, 여기는 좀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만 여러분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 의원내각제를 볼까요? 자, 의원내각제는 뭐냐? 자, 의회 자, 화가 나네요. 그쵸? 화가 나지만 참아야겠죠, 여러분. 그쵸? 우리 기계 파괴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봅시다. 다시 교과서 178쪽 의원내각제. 자, 먼저 보자.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누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자, 행정부 내각을 구성한다는 거죠. 자, 또한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내각의 장관을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었던 이 총리가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각이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들을 하야시키고 내려보내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였죠. 자, 의원내각제에서는 단점이 뭐냐? 한 정당이 의회와 내각을 장악하는 경우에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봅시다. 대통령제. 자, 대통령제에서는 선거가 2번 치러지죠. 선거를 통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회 의원도 뽑습니다. 자,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지만 의회에서 의견한 법률안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었죠? 얼마 전에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계엄령을 선포했었는데 의회에서 바로 계엄령을 해제시키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죠. 그럼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여전히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령은 없어졌죠. 그렇죠. 뭐냐? 그 계엄령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대통령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통령제.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각종 동의권, 탄핵 소추구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죠. 자, 이렇게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둡시다. 자, 대통령제는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정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였죠. 다만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였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박정희라든지 이런 식의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권한을 통해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뒤로 가보시면은, 자, 그림 나와 있죠? 자, 그림 기억해 두세요. 자, A국가. 자, 선거가 한 번밖에 안 치러지네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총리를 뽑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의원 내각제였고. 자, B를 보게 되면 선거가 두 번 있습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 그리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 두 번이 있죠?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대통령제였습니다. 자, 스스로 하기 문제 볼까요? 1번. 대의민주정치하에서는 국가권력 한 곳에 집중하여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까? 권력을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상권 분립에 의해서 우리 나눠놓고 있죠? 아닙니다. 자, 입법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 볼까? 대단한 마무리. 자, 대단한 마무리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고 난 뒤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다 했네요. 자, 이제는 10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단원 10-1로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10단원 교과서 184, 185쪽으로 가봅시다. 185쪽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정치 과정은 무엇일까? 자, 정치 과정에 가지고 정치 과정의 단계 5단계,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고 이익을 집약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까지 이 순서, 그리고 이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정치 과정을 볼까요? 정치 과정은 뭐냐? 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우리는 정치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볼까요? 개인이나 집단이 표출한 다양한 요구와 지지가 누구를 통해 집약된대요? 그쵸, 여러분 잘 봐주세요. 정당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익이 집약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국회와 정부는 이렇게 집약된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누가 집행한다?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책을 집행하는 건 누구다? 정부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 과정의 순서, 자, 누가 참여하는지 한번 봐두시고요. 교과서 186쪽으로 가볼까요? 186쪽에서는 정치 과정에서 정치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아마 여기 나올 거야. 먼저 여기를 보게 되면은 국가기관에서 국회, 정부, 법원이 나오고, 정당, 그리고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마지막에 언론까지 해서 아마 5가지의 정치 주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점, 뭘 기억해야 되느냐? 공식적인 정치 주체와 비공식적인 정치 주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공식적인 정치 주체는요, 바로 여기 있는 국가기관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한, 그렇죠, 정당이 들어가겠죠. 자, 공식적이기 때문에 이 국가기관과 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뭘 져야 된다?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공식적인 정치 주체에는 국가기관과 정당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적인 게 있었으면 모두 있어야 돼요. 자, 모두 있어야 돼. 비공식적인 정치 주체도 있어야겠죠. 자, 비공식적인 정치 주체는 방금 전에 봤었던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있겠죠. 자, 비공식적인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은 공식적인 정치 주체와는 다르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국가기관을 볼까요? 국가기관은 국회, 그리고 정부,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뭐라고?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따른다 라는 거. 자, 여기서 국회가 하는 일,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 그리고 법원이 하는 일이 뭔지, 자, 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당은 뭡니까? 그렇죠, 정치에 관한 의견이나 입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를 우리는 정당이라고 하고요. 정당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였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게 바로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여론을 형성한대요. 자,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거였죠. 아까 이게 뭐였습니까? 정치 과정의 단계에서, 그렇죠, 이익을 집약하는 단계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그런 국민의 요구를 어디에 반영하고자 한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공적인 정치 주체,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한번 봐줄까요? 먼저, 자, 여기 표에도 나와있지만,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익집단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철도노조나 뭐 버스기사 뭐 노조가 파업하는 경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들을 생각합니까? 안 하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월급 올려달라, 우리 일하는 시간 줄여달라, 이러한 것들만 추구한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시민단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모든 사회의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시민단체였죠.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익집단은 밑줄 쳐져 있죠.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제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압력을, 국회에,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익집단이 지나치게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자, 철도노조의 파업 보세요. 어저께 지하철이 막 안 다닙니다. 지하철이 연착하고 그래요. 왜? 철도노조가 파업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은 뭡니까? 대중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 도착하는 거겠죠? 이런 이익과 어떻게 되는 거야? 충돌하는 거였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정부 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시민단체를 봅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시민단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뒤로 가게 되면 언론이 나와 있죠? 언론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밑에 스스로 하기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네요. 스스로 하기 봅시다. 스스로 하기 2번 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갈 정치 주체가 누구인지 공식적인 정치 주체, 비공식적인 정치 주체도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정치 주체에서는 뭐가 여기 해당하는지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단어 넘어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0-2입니다. 10-2로 가봅시다. 10-2 선거의 의미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1쪽을 펴보세요. 191쪽에 선거. 자, 선거는 뭐냐? 자, 특정한 임무나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출하는 걸 우리는 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정치 참여 통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선거는 밑줄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한 선출된 대표에게 뭘 부여해준다?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 정당성에 의해서 그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요. 이런 정당성을 통해서 뭘 갖게 된다?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선거의 기본 원칙,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였죠? 보통 선거,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 우리 뭐였어? 역사 시간에도 배웠죠? 고대, 근대, 현대로 오게 되면서 보통 선거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평등선거,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자의 개수와 가치는 같아야 되고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야 되고, 비밀,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비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192조. 자, 이러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공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였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선거 공영제였습니다. 선거 공영제. 자, 10-2였죠. 자, 여러분 릴렉스 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자, 여러분 잠깐 릴렉스 합시다. 여러분 기지개도 좀 펴보고요. 졸린 사람들 자, 세수도 좀 하고 한번 숨을 돌립시다. 선생님도 화를 잠깐 삭힐게요. 이 갤럭시 탭 정말 엉망이군요. 네, 여러분. 자, 보자. 선거 공영제입니다. 선거 공영제 기억합시다. 어이구 뭐야, 펜도 섭지 달라졌어. 자, 이걸로 넘어가야겠다. 선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이거 여기 다 있다. 선거 공영제. 자, 선거 공영제는 뭐냐? 보세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돈을 많이 쓴 후보가 유리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햄버거 사준다고 피자 사준다고 반장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뭘 도입하고 있다?
그렇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 일부를 어떻게 준다? 보담해 준다. 선거 공영제를 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고서 투표율에 15%를 얻게 되면 어떻게 줬다? 선거에 치렀던 돈, 선거 자금을 전에 다 보상해 주고요. 10%에서 15%가 가게 되면은 절반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였죠. 선거 공영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돈에 의해서 선거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선거구 법정주의가 나와 있네요. 선거구 법정주의. 자, 우리 선거구 법정주의에서는 게리맨더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지역구가 어때? 이 새끼 봐봐. 이렇게 지역구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요? 웃기죠? 지역구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임의대로 이렇게 지역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자.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을 우린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임의로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구를 뭐로 획정해놨다? 그렇죠. 법률로 획정해놨다. 법률로 획정해놨다. 그리고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리맨더링은 선거구가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법률로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선거구 법정주의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네요. 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에게 나눠줬었던 학습지 있죠? 학습지를 보게 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명씩을 추천하여 위원을 두고 있다 라고 있는 거 보여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도 상권 분립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구나.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까? 네. 자, 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놈들이냐?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는 뭐였어?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부대를 보냈다는 거였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뭐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감찰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 부당 채용 같은 것도 막 이루어지고 한다 그랬죠? 아무튼 헌법에 따라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시했다. 그게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었죠. 자, 봅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하는지 여러분 봐두셔야 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또 밑에 보게 나와 있네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두 번째,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선거철이 되게 되면 TV에서 뭐가 나옵니까? 공익 광고가 나오죠? 연예인들이 출연해가지고 소중한 한 표, 여러분의 한 표 행사할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광고들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당 잘 나가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다 누가 하는 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다. 밑에도 나와 있네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할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요. 선거 참여를 홍보해가지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자, 밑에 나와 있는 스스로 확인 1번, 2번 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해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우리나라가 두고 있는 제도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가보자. 10-3입니다. 자, 지방자치제도와 시민참여를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제도는 무엇일까 해서 나와 있죠. 자,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고 해결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다 도맡아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과 그들이 뽑은 지역 대표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 지방자치 제도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지 첫 번째, 자, 지역 주민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고, 두 번째,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높여주고요. 세 번째,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준다라는 게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자, 밑에 있는 설명을 꼭 비교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의회를 볼까요? 지방의회는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만약에 인천광역시로 봅시다. 인천광역시의 지방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되겠죠? 인천광역시의회는요,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가 사용할 예산을 누가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거야? 인천광역시 의회, 지방의회인 인천광역시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거죠. 또한 뭘 제정한다?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 옆에 써 있네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한 제정한 법. 하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은 그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법이라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누구다? 지방의회, 인천광역시 의회다. 자, 또한 지방자치단체 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거. 아까 전에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뭐였습니까?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 상권분립의 원리. 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게 뭐였습니까? 국정감사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이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걸 감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봅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를 대표하고 인천광역시의 밑줄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을 합니다. 자, 또한 아까 전에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사무에 필요한 규칙, 좀 더 구체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규칙을 인천광역시장이 제정을 하고 인천광역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누구다? 인천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렵겠지만 꼭 잘 낱낱이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기 전에 학습지 한번 연결시켜서 봐볼까요?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나눠준 학습지를 보세요. 보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입법부 3명, 국회 3명, 사법부 3명, 행정부 3명 해가지고 위원을 준다고 나와 있죠? 그 밑에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몇 년이라고 써 있습니까? 4년입니다. 4년 기억해 두세요. 4년. 자, 여기 밑에도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4년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지역사회 정치 과정에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까? 봅시다.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이 주민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의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기관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제출하거나 청원도 할 수 있죠? 또한 서명도 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를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투표제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요. 자, 나눠준 학습지 보세요. 맨 밑에 주민참여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라고 써있죠. 쉬워. 주민소송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주민소환제. 주민이 누굴 소환해? 그렇죠. 공직자를 소환한다는 거고. 주민발의제. 주민이 의견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한다는 겁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주요 지역의 현안을 결정한다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누가 참여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감사 청구제. 잘못된 행정이 있을 경우에 주민이 그거를 감시하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한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주민참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 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학습지에서 밑에서 세 번째 학습지 보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치르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나와 있죠.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밑줄 쳐놓고 별표 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를 구성을 했고 1995년에 밑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처음 치러졌습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 뽑는 선거가 처음 치러진 것은 1995년이라는 거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가보자. 그러면 교과서는 넘어가서 197쪽에 스스로 확인 문제 보세요. 스스로 확인 문제. 1번 지역 주민과 그들이 뽑은 지역 대표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 제도고. 2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의논하고 결정하는 의회가 되겠죠. 지방의회와 여기서 의논하고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 교과서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뒤에 198쪽에 가게 되면 대단한 마무리라 그래가지고 정치 주체의 역할 나와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 자, 아까 전에 내가 뭐 보라 그랬어? 정치 주체는 다양한 정치 주체가 있는데 이를 공식적인 정치 주체와 비공식적인 정치 주체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공식적인 정치 주체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국회, 자, 정부와 그리고 정당이 바로 공식적인 정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어로는
공식적인 정치 주체다. 공식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랬죠. 밑에 있는 비공식적인 애들은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 선거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선거구 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뭐와 연결시켜서 게리맨더링이라는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시험 범위까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좀만 더 힘내서 시험 잘 마무리하기 바랄게요. 자, 수고했어요.